나와 내 가족의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라디오 주치의가 여러분을 만납니다. 신성원 아나운서 진행으로 듣는 라디오 주치의. 매일 오전 10시 5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재활치료 Q&A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뇌졸중 환자의 재활치료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뇌졸중의 합병증이죠. 삼킴장애가 나타났을 때 어떤 재활치료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서 재활전문센터장으로 근무하고 계신 서울대병원 이자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뇌졸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주요한 합병증에 대해서요. 지난주에 뇌졸중, 즉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했을 때 이제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 혈관이 손상되냐에 따라서 개인별로 다양한 증상과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팔, 다리가 같이 마비되는 편측마비나 감각 이상, 그리고 말이 어눌하는 실어증, 인지 저하, 그다음에 삼키는 근육의 마비가 와서 음식이나 침을 잘 못 삼키는 삼킴 장애, 혹은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복시가 생기는 시각 장애, 그리고 통증이나 마비축이 붓거나 하는 부종 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합병증 중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합병증이 있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합병증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삼킴의 문제가 그런데요. 이제 경색이나 출혈이 너무 커가지고 발생 직후에 뇌 문제로 돌아가시는 경우를 제외하면 옛날부터 이제 중풍 뇌졸중이 오시고 나면 돌아가신 대부분의 원인이 폐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중에 폐렴이 얼마 안 된 2011년까지도 여성에서는 7위, 남성에서는 9위였지만 이제 현재는 여성 3, 4위, 남성에서도 5위 정도로 올라섰습니다. 사실 이게 큰 이유가 노인 인구가 그만큼 증가해서인 부분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뇌졸중 후에는 이제 흡인성 폐렴이 높은 원인입니다. 이제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면 폐렴 중에서도 기도나 폐에 이제 이물질이 들어가서 발생하는 어떤 걸 들이마셔서 생기는 폐렴을 말하게 되는데요. 뇌졸중 후에 오는 폐렴은 삼키는 근육이 팔다리처럼 약해져서이기도 하고 연쇄적인 움직임이 순서가 꼬이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목을 만져보시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울대뼈라고 하는 게 만져지는데 이게 이제 기도를 보호하고 있는 연골입니다. 사실은 이제 음식물이 넘어가는 식도는 이 연골 기도 뒤에 조그맣게 곱창처럼 평소에는 쪼그라져 있는데요. 이제 기도는 연골을 보호받고 있는 왕복 8차선 정도의 크기라고 하면 이 식도는 약간 가변차선 2차선 정도로 되게 가늘게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숨은 매 순간 쉬고 있고 숨을 1, 2분만 참으면 사람이 생명 위협하는데 밥은 하루 3끼 먹고 하루 굶어도 그렇지 않으니까 사실은 기도가 훨씬 보호받고 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왔다가 자기 갈 길을 못 가고 기도로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넓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한 10개 이상의 잔근육들이 순차적으로 움직여주면서 기도를 닫아주고 식도를 열어주면서 밀어서 위장까지 내려갈 수 있게 하는데 뇌졸중이 생기면 이게 이제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꼭 폐렴이 아니더라도 TV에서 종종 들으시게 되는 찰떡 드시다가 기도가 막혀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질식사하는 식사 중에 질식 같은 것도 좀 자주 일어나시게 되고요. 그 예전에 저희가 누워서 떡 먹기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누워서 떡 먹으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성어분이 이제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킴 문제가 사실은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는 환자분들을 조사를 해보면 75세 이하에는 한 43% 정도, 그다음에 75세 이상에서는 55% 정도로 사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의 반 정도는 이런 크고 작은 뇌졸중이 아니더라도 삼킴의 문제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삼킨다는 게 너무나 본능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작용인 줄 알았는데 이런 복잡한 그 작용이 있다는 거는 또 처음 알게 됐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뇌졸중 후에 삼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폐렴에 대해서 좀 더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봤던 환자분 중에 76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 경색 부위는 다리내 경색이었고 그래서 우측에 편마비와 이제 안면까지 마비가 좀 오셨고요.
그다음에 삼킴 장애 등이 발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활하시는 동안에는 보행은 조금 호전되셨고 네. 얼굴 안면밥은 좀 남아 있으셨고 손은 이제 부자유스럽지만 지팡이 짚고 실내 보행하실 정도로 호전이 되셔서 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퇴원하시면서 동반된 삼킴 문제가 있어서 이번 초기에는 콧줄을 하고 계시다가 너무 빼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빼고 그러고 퇴원을 하셨는데 퇴원하고 한 열흘쯤 돼서 전신에 열이 나서 이제 응급실로 방문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 응급실에서는 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흡인성 폐렴이라는 진단이 있어서 항생제 근데 심하지는 않아서 항생제 투여 후에 퇴원을 하시면서 응급실을 퇴원하시면서 재활학과의 삼킴 곤란으로 이제 외래 진료 의뢰가 되셨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분들은 어머니가 집에 오신 후에 뭐 사례가 들리거나 특별한 증상이 없으셔서 근데 갑자기 폐렴이 발생했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뇌졸중이 생기면 사실 사망 원인이 주된 이유도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례 들리는 증상이 왜냐하면 감각도 같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기침 자체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어도 실제로는 기도로 음식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계에 따르면 한 60% 정도에서는 감각을 못 느끼고 또 사례가 들리고 계시다. 검사를 해보니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겉에서 보기에는 잘 드시다가도 갑자기 열이 나시는 증상이 있을 때 이런 삼킴 문제를 우선적으로 의심해 보는 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호자분들이 겉에서 보실 때 삼킴 장애가 있다고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증상이 있을까요? 네, 이제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으로는 이제 음식 먹다가 사례가 자주 들린다. 혹은 물이 좀 더 기도로 잘 들어가기 때문에 음식 먹을 땐 괜찮은데 물 마실 때는 기침을 많이 하신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열이 올랐다가 감기처럼 올랐다 내렸다 한다. 혹은 음식 먹는 중에 먹고 나서 숨이 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증상이면 거의 맞고요. 음식 먹은 후에는 왜 우리 물 가글 할 때 이렇게 가래 끓는 소리 같은 게 나는데 저희가 웻 보이스 젖은 목소리라고 하는데 그런 가래 끓는 목소리 한다든가 이물감이 있다든가 혹은 좀 이제 인지가 좀 떨어져서 입에 한참 물고 계신다든가 침이 흐른다든가 코로 나온다든가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지도 않으셨는데 한 달 지켜보니까 살이 쭉쭉쭉 빠지고 계시다 이러면 이게 증상과 뭐 폐렴까지는 아니시라도 연화장애가 있어서 많이 섭취량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이런 간접적으로 연화장애가 있는 거구나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병해 주시는 분이나 보호자분들이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네요. 무섭네요. 근데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제 발견을 하셨을 때 병원에 가실 텐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검사를 일단 해봐야 되겠죠? 네, 일단 병원에 의뢰가 되면 이제 진료를 해서 이게 과정이 입에서 이빨을 거쳐 혀를 지나 목을 지나서 식도를 지나서 위를 가는 과정에서 뭔가가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문제가 없는지 문지나 평가를 하고 어떤 검사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종괴 같은 게 만져보니까 그러면 뭐 CT를 찍을 수도 있겠죠. 이제 다른 특별한 검사들 상에서 문제가 없는데 삼킴 자체의 기능은 어쨌거나 평가를 해봐야겠다 할 때는 저희가 좀 이름이 길지만 비디오 투시하 연화 검사라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비디오로 지켜보면서 삼키는 검사를 하는 건데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검사지만 비용은 엑스레이로 하기 때문에 한 5만 원 정도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투시방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는지 식도로 들어가는지 혹은 위험하게 기도를 갈 뻔하다가 식도로 간다든가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검사고요. 그래서 그 방에서 물 숟가락으로 컵으로 뭐 죽, 요플레, 밥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어느 수준까지는 안전한데 어느 수준은 위험하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은 정보로 한동안 음식을 못 드시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 갈아서 드세요라든가 물은 드시지 마세요라든가 콧줄을 유지하세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드리고 훈련도 어떻게 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 치료는 어떻게 이제 들어가게 되나요? 그 치료는 이제 좀 직접적인 치료는 일단은 뭐 의학적으로 영양 수분 공급을 하는 게 있고 이제 콧줄을 할지 결정하는 것도 일종의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은 다른 용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구역질도 있어서 못 넣기 때문에 코로 관을 넣어서 드리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부드러운 미음 같은 거 관으로 공급하는데 이제 코를 오래 하고 있으면 코도 점막이 괴사될 수가 있어서 사실은 외국에서는
한 3개월 콧줄 할 것 같으면 이제 배에다가 뱃줄을 뚫으라고 소화기내과에서 뱃줄을 뚫는 걸 더 권해드리는데 사실 한국 정서에서는 배에다 구멍 뚫으면 뭔가 내가 좀 이상해진다라고 많이 어르신들이 생각하셔서 한 6개월, 1년까지도 콧줄 갖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어떻게든 좀 먹어보겠다는 한국 정서가 있어서 이제 그 사이 계속 검사를 받으시면서 재활을 받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로는 이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 뭐 감각 자극, 얼음으로 된 아이스 스틱을 목을 이렇게 대줘서 감각을 자극한다든가 혹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운동으로 누워서 고개를 이렇게 드는 목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면 전체적으로 강화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목 울대를 이렇게 잡고 침을 삼키면서 오랫동안 들고 있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잘 되진 않지만 꿀꺽하면서 오랫동안 든다고 생각하면서 하시면 이게 약간 훈련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훈련을 치료사랑 같이 하고요. 이렇게도 회복에 한계가 있다 싶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사 시에 취해야 할 자세라든가 뭐 점도 증진제라고 가루를 타서 걸쭉하게 만든다든가 갈아서 드신다든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통 물 정도의 점도, 토마토 주스 정도의 점도, 요플레 정도의 점도, 꿀 정도의 점도 이렇게 나눠서 권해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검사나 치료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일단은 뭐 호흡기내과나 이비인후과나 응급실을 들렀다가 보통은 이제 검사 및 치료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활학과로 의뢰가 되시는데요. 재활학과 선생님들께서 이제 검사를 하시고 작업치료실에서 치료사랑 같이 훈련을 하도록 이렇게 권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사실 마비는 뭐 이제 뇌졸중 후에 많이 불편하고 어렵지만 뭐 뇌과적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여지지 않게 이렇게 폐렴이 발생하는 이제 흡인성 폐렴 및 삼킴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 정도는 무증상으로 나타나시는 게 더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뇌졸중 후에 열이 난다든가 체중이 감소한다든가 식사와 관련된 증상이 있으시다면 바로 병원을 찾으셔서 대처할 요법들을 배우시고 검사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한테는 어쨌거나 먹는 게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재활치료 Q&A 시간 뇌졸중 환자의 재활치료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 연화장애, 삼킴장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